0.8% 24만여 표 차이, 치열한 레이스 끝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과 이번 대선 레이스 총평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 못 이룬 유권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8시간 반 초접전 드라마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오늘 새벽 4시쯤 이 당선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당선인 선거 당선 소감을 발표를 듣고 오셨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4가지 키워드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진영, 계층, 그다음에 그 지역 아무도 여기 상관할 수 없다. 그다음에 예. 하나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국민 통합에 최우선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교에서는 국격과 책임을 다해서 자유의 연대를 함께하겠다. 글로벌 예. 외교에서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초심 잃지 않고 제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아마 지금 원고가 없이 즉석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 통합, 그다음에 동등한 국민은 하나 된 동등한 대우,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 그다음에 초심 잃지 않고 자기 역할 다 정직하게 하겠다. 아주 뭐 좀 더 낮은 자세로 그 국민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아마 이 지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먼저 자신감과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고요. 오늘 11시로 예정된 공식 아마 대국민 선언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좀 정제된 그런 메시지가 국민 앞에 선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감 박청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선거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출렁거렸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가 사상 유례 없는 0.8%의 초박빙 결과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첫 멘트는 첫 일성은 조금 더 이 국민들의 이 뭐랄까요 둘로 나뉜 이 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그 다시 자신을 도와준 그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이제 표시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거를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정확하게 국론이 반으로 나뉘었다고 봐야 돼요. 0.8%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국민들 자신을 찍지 않은 당선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찍은 국민들 모두가 좀 하나 될 수 있게 좀 더 낮고 그리고 좀 더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면 어땠을까? 조금 이따 뭐 공식적인 그 발언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좀 그런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나와서 이 지금 6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각에 정말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도 패배 승복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 발표를 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패배한 후보로서는 뭐 저 이상의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박빙 결과 예.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탓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번 대선이 굉장히 치열하고 당선되신 분도 또 낙선하신 분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 결과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도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선자도 낙선자도 모두 국론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화합을 얘기한 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 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이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리는 것,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 상당히 품격 있는 그 패배 선언이었고 네. 눈에 울림 있는 그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이게 워낙 지금 초박빙의 선거였기 때문에 당선인보다도 먼저 패배자의 승복에 인기를 끌었던 사실은 그 장면이었는데요. 네. 통상 보면은 이제 당선인이 소감 밝힌 다음에 패한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게 통상의 관리였는데 이번은 먼저 사실은 패배를 깔끔하게 수용하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눈길을 끌었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 다음에 이제 워낙 박빙 선거였으니까 95%가 지난 다음에 개표가 지난 다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2007년을 제가 떠올렸는데요. 네. 2007년도에 가장 치열했던 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을 때 네. 사실 박근혜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아슬아슬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깨끗한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복한다. 네. 그리고 당선인에 돕겠다. 그로 인해서 5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보수정당을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렇게 깔끔한 처신과 그다음에 품위 있는 저런 언어, 그다음에 상대 후보에게 그 축하 말씀을 전하고 또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오롯이 이건 나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책임, 당원들의 책임도 아니다. 저는 저런 자세가 저는 이재명 정치인의 자산이 되어서 앞으로 176의 거대 이제 곧 조만간 야당이 되겠죠. 야당 되지 않겠습니까? 그 또 야당을 이끄는 품격 있는 지도자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뭐 치열했던 선거였지만 패배에 저 쓰라린 아픔이 얼마나 가슴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담한 자세로 얘기했던 건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초박빙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출구조사를 열어보니 초박빙이었고 지금 100% 개표가 완료된 이 상황도 약 두 후보의 차이가 1%도 나지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정도의 접전 예상하셨습니까? 초박빙을 예상했어도 그래도 사실은 가장 치열했던 진영 간의 대결로 기억되는 선거가 12년 대선이었습니다. 예.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총 결집했다고 그랬을 때도 2%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2% 가까운 차이는 나지 않겠느냐 누가 됐더라도 그랬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출구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더 놀란 거는 네. 그 출구조사가 또 그대로 맞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개표가 50% 될 때까지도 누가 이길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만큼 과정이 치열했고 네. 국민들의 이 선택 과정과 결과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당선인도 또 정치인들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겼다. 우리가 뭐 정권 교체했다. 또는 우리가 졌다. 이거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로 딱 반으로 나뉘어 있구나. 네.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정치인들이 서로가 이런 둘로 나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당선인 측이나 또 패배자 측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개표 상황 때 이 관내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갔고 그렇죠. 약 12시 한 30분쯤 그렇죠. 이 다시 윤석열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네. 이 당선인 유력 표시가 뜬 지가 불과 4시간 정도밖에 그렇죠.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후, 새벽 2시 반, 네. 3시가 되면서 이제 당선 유력이라고 이제 지상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자막이 떴는데 저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0.8% 이하의 표 차이라면은 네. 사실 이거는 양 진영이 정말 뭐 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 총집결한 거고 국민이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또 이게 징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사전 투표율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본 투표율도 높았어요. 77%가 넘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과 비교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낫지 않느냐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네. 저 이런 열기가 왜 나타났을까? 이게 분노든 이게 심판이든 이런 열기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은 어떤 형태로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권에. 그러니까 양강 후보들에게 바꿔라. 그 바꾸는 것은 이제 표심은 정권 심판으로 이제 나타났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니까 국민이 바꾸라는 열망을 정치권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특히 당선인이 잘 수렴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한쪽은 정권 교체, 한쪽은 정치 교체라 그랬잖아요. 네. 두 양강 후보가 교체를 내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뜻을 국민이 이렇게 정말 이 표심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드러낸 것을 교체로 알았다면 제대로 교체를 해야죠.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거나 또 혹은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동안 위임받았으니까 내 식대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도 사실 상황이 이제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 쥐고 있는 데다가 마치 이제 국민과 국정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체 열풍, 교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국정 5년 동안에 잘 녹여서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저는 윤석열 당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표심에 드러난 뜻을 저는 정확히 좀 읽고 오늘 이제 동작동 국민묘지를 비롯 이제 참배 10시 참배 시작으로 11시에 대국민 메시지, 2시에 이제 선대회단식 쭉 합니다면은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지킨다면 저는 국민이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던 교체에 대한 열풍을 잘 소망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수도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서울은 윤석열 당선인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역시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것도 서울에서의 역전 현상 그것 때문이었는데 서울 지역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을 가로지는 승부처는 뭐 심판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론의 핵심은 서울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서울을 보면 특히나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걸 보면 역시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동산 민심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승을 했거든요. 승리를 했는데 이 부동산 민심이 결국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였던 서울에 이 승부를 갈랐고 서울에서의 승부가 결국 지역 간의 그 표 차이를 무너뜨리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지만 역시 부동산 표심 예. 부동산과 관련된 서울의 민심이 다른 뭐 여타의 이슈들보다 승부를 가르는데 가장 그 핵심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심판론의 핵심 속에는 부동산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민심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럼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부동산 민심이 좀 주요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가 또 나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기는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지사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남 중원은 또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 차이가 네. 오히려 네.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경기도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유능한 일꾼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을 합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고 서울은 말 그대로 정말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선을 보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지적은 뭐냐면 사실 대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총선은 뭐 심판형이고 또 네. 회고형 투표지만 사실 대선은 미래형이고 전망형 투표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 대선은 오히려 회고형 투표에 가까운 전망형 투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때 처음 가장 필요한 조건들이 좋아해서 하고 필요해서 하고 상대가 싫어서 찍는데 이번 거꾸로 했어요. 상대가 싫어서 찍고 그다음에 필요해서 찍고 그다음에 좋아해서가 거꾸로 순위가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양 진영이 정말 이렇게 비호감으로 뭉쳤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거죠.
나를 싫어하는 국민이 절반도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국민들에게 잘 내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실패한 것들을 정반대로 해가지고 다 국민에게 소구하고 드러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빙의 승부가 가져다준 의미 그것은 뭐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그 모든 정책들을 내 뜻대로 하지 마라라는 정확한 또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인식하는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인수위출범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이 그건 모든 국민이 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영호남의 표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호남에서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예측을 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30%의 득표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10%를 겨우 넘는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지역주의가 타파되지 못했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지만 역시 유권자들은 어떤 하나의 측면만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과정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잊혀져 갔지만 수많은 쟁점 속에서 전두환 발언, 그다음에 개사과 논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또 역풍이 호남에서 굉장히 작용을 했다. 물론 이제 20대 남성들 뭐 또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이낙연 전 후보에 대한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뭐 낮은 건 아니라고 봐요. 역대 지난 가장 치열했던 12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이제 10%를 조금 넘겼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지지율만큼은 얻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막판 단일화의 역풍에 대한 네. 지지층 총결집. 이 지지층 총결집에는 지역구도가 고스란히 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 하나 지역구도는 아직 탄탄하구나 이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 호남에서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과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 가지를 주목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25년 만에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이번 대선 보면서 그게 좀 관심이었었고 두 번째가 정말 2012년 이후에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팽팽하게 양강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세 번째가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할까? 그러니까 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에서 21.7%를 얻었고 보수정당 계열로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10.5%를 얻었어요. 그럼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영남의 연고를 둔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는 서울의 연고를 충청과 서울이지만 어쨌든 이제 보수정당 계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얼마나 얻을까 관건이었는데 조금 서로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은 좀 진일보했던 그나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건 저는 높이 사고 싶고요. 지역주의가 더군다나 이번에 캠페인 과정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마 제가 보기에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점들은 이번 선거가 좀 줬던 순기능적인 유의미한 의미로 남아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건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부르는 것도 호남에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빙 승부에서 전 단일화가 가져온 효과를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단일화가 돼서 얼마만큼 윤석열 후보가 산술적 표를 가져갔냐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으로 해서 진보 진영의 결집은 불렀을 수 있으나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야권 분열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모호함이 정리되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대리인이라는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나머지 7일간의 캠페인을 했다는 것.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내걸었던 정치교체를 안철수 당대표가 합류함으로써 정치교체 프레임을 희석시켜서 오히려 정권교체의 힘을 맞대결할 수 있게 그 힘을 동력을 몰아준 거는 저는 산술적으로 따지기 좀 어렵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치교체에 맞설 수 있는 프레이밍을 할 수 있어서 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물론 역기능도 있었겠지만 저는 앞으로 또는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제 합당을 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윤석열표 정치개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건 한번 주목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별 득표율도 함께 보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20%대 또 PK는 40%대 육박하는 득표율을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도 우리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지역주의들이 이제 조금 완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것들이 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번 대선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진영, 그다음에 계층 이걸 넘어서는 국민 대통합. 저는 이번 대선이 오히려 양강구도로 치러졌고 정말 팽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넘어서는 동력을 좀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점을 한번 좀 되새기는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이 남긴 과제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남녀 지지가 정반대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젠더 갈등 좀 더 심화돼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디어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동안에는 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젠더 갈등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사례는 없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될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예. 세대 포이론은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특히 20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총 결과로 놓고 보면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대남은 윤석열 후보를,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거든요. 특히나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 젊은 여성층들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또렷했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는데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뭐 표 계산을 하면서 이대남이 유리하냐, 이대녀가 유리하냐, 뭐 선택과 집중을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선거에서 서로 갈라치기 했다 그러니까 누가 갈라치기 했는지는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로서 특히나 미래 세대의 젠더 갈등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는지 숙제, 커다란 숙제가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 놓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단 말이죠. 7자 공약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2030 세대의 표심을 보면 과연 이것이 수월하게 추진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강을 건넜으면 배를 불살라라. 그러니까 내가 내놨던 공약, 그다음에 뭐 정책, 실현 가능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게 되고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초반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인수위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또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공동 인수위 꾸리고 공동정부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당선이 첫 메시지로 계층, 진영, 그다음에 그 지역 갈등 없는 국민은 오로지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표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전 인수위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를 해서 버리고 갈 것과 내가 좀 지향해야 될 것.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은 한 진영의 리더나 정당의 보스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점으로 찍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데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야죠. 그래서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영역이지 이걸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시켜서 내가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선의 문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달 넘는 석 달간의 어떤 그 인수위 기간과 대통령 취임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녹여서 잘 논의해서 그 다음에 설익은 정책 말고 제대로 된 국정 방향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것. 그건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 확대 혹은 재조정 이런 문제와 더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거기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준석 대표의 이 전략들을 그렇죠. 지금 이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해보면 호남에서의 30% 이상 득표 그리고 이 세대 포이론 네. 모두 틀렸단 말이죠.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
4050을 2030과 6070이 포위해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가 이게 세대 포위론. 뭐 포위론이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다니까 연합론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성격이 이제 본질이었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여성 문제를 이제 저렇게 이제 이대남과 이대녀로 이제 한 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남에서 우리가 30% 득표를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공을 들이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12% 넘는 득표수를 기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시도와 선거 과정의 접근들이 그거는 단순히 표를 얻고 그다음에 내 존재를 드러내서 국민에게 선택받는 과정이어야지 그것을 저는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면 과감히 전환할 줄도 알아야겠죠. 더군다나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어떤 대통령의 이제 출범을 어떤 좀 말하자면 당으로서 그 받들어줘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그 당과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출범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호남 득표를 말할 때 단일화 역풍에 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이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단일화 결국 역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뭐 단일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건 싫어하지만 합치는 건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 다만 단일화 과정이 쉽게 얘기해서 아름답지 않았고 그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안철수 후보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또 특히 중도층, 무당층 이분들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는 좋았으나 그 과정상에 예를 들어 제3당을 얘기하고 그 전날까지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뭐 손가락 발언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것도 뭐 당대당의 연합도 아니고 합당을 선언해 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신뢰,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역풍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0.8% 차라고 본다면 단일화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유례 없을 정도로 선거 기간 중에 지지율이 출렁거렸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런 모습은 고스란히 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단일화해서 찾으려고 했다라면은 이제는 단일화해서 그걸 찾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에서 중도층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구애했던 그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지지율, 국정 수행의 동력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박창환 교수께서는 이 단일화의 효과가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단일화가 승패를 갈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왜냐하면 이게 산술적 이제 그런 합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저는 세 가지 그룹, 그러니까 지지층의 기둥이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당신이 10년간 중도 정치를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지지하겠다는 그룹이 하나 있었겠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에 윤석열 다음에 선택지로서 지지했던 그룹이 하나 있었을 테고 예. 세 번째는 너무 양강 후보가 비호감이니까 또 다른 그 대체제로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1번과 3번은 나중에 좀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2번은 오롯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당선인 쪽으로 흡수됐다고 본다면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의 합산 숫자보다는 구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개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예봉 에서 플랫폼 정부 만들겠다. 이러면서 맞불을 놨거든요. 그러면서 구도 자체를 정권 교체라는 구도를 더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선거를 일주일 앞에 놓고 저는 그런 점에서 밀리지 않은 선거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단일화 효과는 산술로도 따질 수 없는 구도의 힘이었다. 그다음에 정치 교체에 맞서는 그런
동력을 계속 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건 보이지 않는 구도 싸움에선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선 정말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길게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의 기쁨도 잠시 이제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에 따른 경제 위기, 또 러시아 침공과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위기 등 정말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국민적 과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선거 기간 중에 쌓인 이 분열된 국론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아까 일성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저는 말이 아닌 진짜 통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은 3년 전 그 광화문 민심과 서초동 민심으로 반으로 갈렸던 그 국론 분열이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대선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그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소위 진영 간의 대결이 앞으로 5년 동안 또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좌초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 첨예한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둘로 딱 나뉜 국론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모을 수 있게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층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미는 그런 통합의 제스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인사의 영역이 됐던 정책의 영역이 됐던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처럼 문제처럼 여야가 공의해 얘기했던 부분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통합의 모습이 지금은 제일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정확히 반반 나뉘어진 이 국론,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최우선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만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선되었으면은 뭔가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고 응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지지자들이 요구한 결재 청구서를 뒤로 좀 미뤄라.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그걸 화끈하게 결재하는 순간 국정 스텝은 꼬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그 협치라면 국민 통합이라면 그걸 먼저 꺼내놓고 가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00% 협치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100% 협치라는 말은 그거는 100% 협치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처럼 60% 협치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제도 문화적으로 이런 협치의 문화들이 안 돼 있는데 사람만 갖다 쓴다고 그게 협치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장이고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보다는 진정성으로 다가가려고 해라. 세 번째는 여의도 정치를 경원시하지 마라. 대통령이 됐다고 국회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그 정치의 영역에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가 오롯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국회의원을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특히나 영선의 출신 그 대통령 당선이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재보궐선거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110석이지만 민주당이 172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앞으로 또 합당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은 좀 매끄럽게 추진이 될까요? 뭐 좀 매끄럽게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건 그 공언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아까 그 첫 메시지에서도 좀 빨리 합당을 해가지고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3석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게 되면은 그러면 미래정부 통합정부가 되면서 이른바 플랫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또 과학기술 정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갈라졌던 국론 분열도 그다음에 조금 그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중도들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당 문제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처음부터 합당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큰 잡음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합당하는 과정에 파열음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향하는 가치들을 인수위 과정에서 잘 녹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몸은 합당이 됐지만 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면은 국민적인 감흥과 동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안철수 대표가 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일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을 저는 국민의힘 측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대가와 보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총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정부, 통합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이런 식으로 큰 틀에 안철수 대표가 5년간 윤석열 후보의 국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정치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역할을 열 것인지 그 얘기가 된 다음에 도구로서의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우선이 바뀌어서 대가와 자리라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안 대표가 조금 호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인수위원장이나 총리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건 오히려 안 대표를 또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보기에 좀 윤석열 호의 출범을 앞두고 조금 더 폭넓은 쪽에서 아마 그것이 고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득표율을 눈여겨봤던 것이 차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봤었는데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협치나 식물 대통령의 가능성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죠. 우리가 과거에 여소야대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당시 이제 대통령이 초반에 굉장히 이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가뜩이나 여소야대인데 투표 결과마저도 0.8%의 이런 그 초박빙 결과라면 이 초반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의 메시지나 국민 통합의 행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예를 들어 인사 검증 과정 또는 뭐 인사 과정 이 과정에서 굉장한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 그 이슈에 따라서는 마치 대선 기간 중에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지지율조차도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야당이 된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이 초반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메시지 관리 그리고 인사 관리 이 부분은 뭐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우선시둬야 될 고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반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수월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되는 지점이죠. 현실적으로 의회 권력도 가 있고 지금 6월까지는 지방 권력도 민주당에 거의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당선인 힘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뽑아주지 않은 사람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부터 관점을 출발해서 그에 따른 좀 더 큰 스케일의 국민 통합,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의 스피드보다는 동의를 얻는 과정들. 사실 정치인은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서 대중이 반응하고 국민들이 호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이 좀 이제까지 통 큰 스케일로 이렇게 선이 굵은 정치를 해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조금 더 과감하게 낮추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박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민주당 관계, 국회 관계들을 대통령과 국회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상대방의 그 배려로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할 그렇게 명분이 없고 잘못 또 반대하다 보면은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5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치열했던 대선 싸움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지를 했던, 지지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그런 둘러나뉜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도 그랬고 또 과거에도 큰 격차로 이기는 선거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분이 있었던 검찰개혁이나 또 임대차 3법 이런 거 시행할 때 그 과정상의 절차라든지 뭐 원전 문제도 그렇고요.
큰 표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투명하고 또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역풍이 다가온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과정 그 어떤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좀 세밀한 과정들을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5년 동안 국정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최수영 평론가의 기대와 희망도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윤 당선인께서 바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만나기 전에 당에서 인사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헌법 정신, 의회 존중, 야당 협치 이걸 가지고 꼭 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 말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대로만 하면 돼요. 이미 헌법은 우리 책임 총리제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뭘 만들려 하지 말고 네. 보장된 대로 헌법 정신, 의회 존중, 야당 협치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가지고 국정 운영한다면은 국민이 박수 치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